자, 이전 추천주 간단 체크 드리는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이번 시간 하나만 영상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관련된 얘기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러시아의 지금 평화 유지군 명목으로 사실상 돈바스 지역에 진입을 해서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추천드렸던 종목들 체크할 건데, 이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를 드리고 있고, 그 내용은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카페에 올려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 저희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부분이 좀 헷갈리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제목 아래 유튜브 메인 페이지 아래 이 상세 페이지를 클릭해 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왕심심 카페를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카페로 연결이 됩니다. 자, 말씀드렸던 엑셀 파일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 텐데 21년도부터 현재까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일단 21년도 누적 데이터만 좀 놓고 일단 보면요. 최고 누적 수익 기준 1월부터 12월달 합계 3336.13% 기록을 했고 1095승 87패 1182개 표본 92.6% 승률을 달렸습니다. 자, 올해도 쉽게 흘러가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1월부터 2월달까지 현 상황 최고 누적 수익 기준 1336.78% 달리고 있고요. 101개 표본 해서 승 6개 패 해서 합치면 107개 되겠습니다. 현재 승률은 94.4% 정도 이어갑니다. 자,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장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 종목들의 강점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올라옵니다. 해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야 되겠고 또 수정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수정해서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전 추천드렸던 종목들 체크를 좀 해보면요. 첫 번째 코리아 FT입니다. 오늘 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적인 요인이 강했죠. 네, 하루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이치모터스도 가지 못했습니다. 0.4%인데 홀딩 유지해 주시고요. 보성 파워텍이나 레몽레인도 못 갔습니다. 유지합니다. 자, YG엔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오늘 시장이 폭락을 했고 그래도 엔터주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기본 차익권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모습 이게 좀 안타까웠고요. JYPNT는 49,300원까지 올라왔는데 기본 차익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잡고요. 그리고 베셀 같은 경우도 5,000원까지 아슬아슬하지만 기본 차익권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나머지는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는 한전산업 같은 게 오늘 12,100원까지 올라와줬죠. 12,100원 해서 얘도 순으로 잡도록 하겠고요. 한국유니온 등 나머지 더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아이패밀리는 조금 더 올라왔는데 패스하고요. 콜마 BNH도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오후에 자정안으로 체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시장이니까 시장 체크를 좀 합니다. 자, 먼저 코스피 봅니다. 코스피 22평라인 돌파 마감이 좀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어야 하고 이전 패턴을 감안해 본다면 하루 이틀 정도의 강한 돌파 마감에서 그치지 않고요. 라인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악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패턴이 좀 나타나야 되죠. 22편 이렇게 내려오고요. 주가는 이 위에서 한 2, 3일 정도 머물러 주면 이때는 골든크로스로 보고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애매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밀리면서 22편 다시 또 이탈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드렸던 의견 2600 라인 이탈 마감은 없다라는 의견 오늘도 똑같이 유지드립니다. 자, 2600 라인까지 이탈 마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재차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 드립니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이만큼 올라서 20%가 폭락을 했습니다. 한국은 10년을 이렇게 갔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서 20%가 폭락한 겁니다. 자, 그러면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 한국은 저평가되어 있고 뭐 외국에 비해서 지금 더 이상 하락할 폭이 없다. 왜냐면 고점비 지금 22% 가까이 이렇게 밀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된다. 다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언제 해결이 될 것인가, 이게 미스테리죠. 분명 한국 주식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싸요. 하지만 이게 언제 해소가 되느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봐야 된다. 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싸다라는 그 의견을 유지합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은 어떤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피는 2600 이탈 마감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탈하기 쉽지 않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이탈 나올 수는 있다. 이때처럼 이렇게 좀 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코스닥 역시 하단에 가까워질수록 더 확실한 매수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기사 뉴스 체크를 좀 해볼 텐데 이거 보면 저희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인데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뉴스 원픽 뉴스입니다. 헤드라인을 간단히 체크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러시아가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 보시면 이게 러시아고요. 러시아는 워낙 크니까 놔두고 일단 이게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옆에 지방 쪽을 보시게 되면 자, 뉴스 사이트가 너무 광고가 많다 보니까 끊기는 것 같아가지고요. 자, 이거를 잘라왔습니다. 일단 이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러시아가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에 가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나토라고 하면 북대서양 조합기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겠다라는 의미와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은 구도가 좀 깨지긴 했습니다만 예전으로 봤을 때는 이 소련과 그리고 미국, 소련이라는 건 이제 소비에트 연합 국가를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소련과 미국의 이 냉전 구도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깨졌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이 원탑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러시아에서는 이거를 좀 본단 말이에요. 미국의 속국으로 들어갈 순 없다. 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자기들만의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군사적으로는 아직도 러시아가 강국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에 나토 쪽에 넘어가지 않으려 하는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위쪽으로 보시면 벨라루스가 있어요. 벨라루스가 사실상 러시아 속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벨라루스는 러시아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식 중 하나입니다. 해서 뭐 얘야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폴란드가 붙어 있는데 폴란드가 나토에 넘어갔어도 이 중간 지대 역할을 확실히 해주고 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중간 지대 역할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드네프르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측에는 예전 러시아 소련계 뭐 이쪽을 지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 이 좌측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EU는 이렇게 통합돼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뭐 몰도바, 루마니아, 뭐 폴란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쪽에 이 좋은 문물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 나도 나토 가입하고 싶다 이런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키예프 우크라이나의 수도인데 이 키예프 쪽에서는 친러시아계와 또 친 유럽계 이쪽으로 양분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 돈바스라는 지역 여기를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 돈바스라는 지역을 설명을 좀 쉽게 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 크림반도 쪽도 뭐 마찬가지였고
돈바스 지역도 한국으로 치면 일종의, 이게 뭐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뭐 유명인은 아니니까요. 네, 나중에 문제 되려나? 근데 어쨌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이쪽이 차이나타운 같은 역할입니다. 차이나타운이고 화교분들이 많이 계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이 먹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 똑같이 보자면 우크라이나가 한국이라면 한국에 이 차이나타운이 있는 거고 이 차이나타운 쪽에 화교분들이 있는데 이 중국이 이걸 먹겠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언어도 러시아 언어를 씁니다. 그러면 문화도 이쪽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독립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왜 러시아에 속해야지?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냐? 이러는 거죠. 강한 러시아에 속하고 싶어. 라고 외치는 거고요. 은근히 이 러시아에서는 여기를 또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림반도 병합 때도 좀 편하게 병합이 됐던 거고, 또 러시아가 이 크림반도를 병합하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이게 흑해잖아요. 흑해로 연결될 수 있는 데가 뭐 터키, 조지아, 루마니아 해가지고 바다로 갈 수 있는 이 항구길이 열립니다. 해서 이쪽도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탐내는 거는 여긴데 여기를 왜 탐내느냐? 돌고 돌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지역이 완충지대 역할을 강제로 수행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에 조그만 나라, 몰도바도 이만한데, 그죠? 조그만 나라가 하나 생긴다라고 가정하면 얘가 벨라루스처럼 견제를 막 해줄 거예요. 견제를 막 해주면 러시아가 굳이 여기까지 군대를 몰고 오지 않아도 마치 중국하고 전쟁 나면 한국이나 일본이 먼저 움직이겠죠. 미국보다는. 그런 것처럼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저기 모스크바에서 이렇게 내려오느니 여기 돈바스 지역을 하나 만들어 놓고 크림반도를 만들어 놓으면 우크라이나나 혹은 뭐 미국하고 만에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자 보시면 위치가 기가 막혀요. 자 보면 이 돈바스 지역에서 나라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뭔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이 위쪽에 북쪽으로는 벨라루스에서 이렇게 키예프가 가까우니까 치고 내려갈 수가 있고요. 이 돈바스 지역에 나라가 하나 생기면 일로 드네프르 강을 사이에 두고 이만큼을 먹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진격해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크림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섬, 반도 섬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이쪽에서 해상군 뭐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훅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만에 하나 또 이쪽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럼 여기도 처단하기가 비교적 가까워져요. 그죠? 옛날에 크림반도가 없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러시아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 일로 가기가 어려웠죠. 예전에는 일로 이렇게 해서 갔어야 되겠죠. 이쪽을 관여하려면. 근데 지금은 크림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버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좀 원하고 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야 되는 게 러시아가 결국 원하는 게 무엇인가? 자,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용어도 저희 VIP 분들께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러시아의 첫 번째 술수는 누가 봐도 가스값 올리기요. 러시아 경제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가스값 40%에서 70% 유지하고 있는 가스값을 올려야 러시아가 돈을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위기가 나면 항상 가스값이 오르죠. 그래서 가스값 올리는 게 첫 번째 목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러시아의 위상이 많이 떨어져 왔어요. 지금까지 위상이 많이 떨어졌어요. 북한 도발에 사실상 신경이 팔려 있었고 또 아니면은 뭐 IS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넘어갔습니다만 탈리반한테 넘어가면서 지금 관심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긴 한데 당시에는 뭐 카불 수도 쪽으로 해가지고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또 최근에는 러시아가 이 쇼트 뭐죠? 피겨스케이팅 쪽에서 발리해봐 뭐 도핑 파문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안 좋아해 민심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상을 좀 높이자라는 그런 취지도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 위상과 비슷한 얘기인데 영향력을 좀 행사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그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이쪽을 건들므로 인해서 나토 너네 함부로 가입하지 못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함부로 가입하지 못해라는 영향력을 좀 행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이게 재미가 있는 게요. 지금 유럽 국가들이 뭐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유럽 사실상 이게 이제 그 에너지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독일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랑 친환경 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람이 불지를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주로 풍력 발전을 좀 많이 했는데 풍력이 나오지 않았고요. 겨울이 왔어요. 연료는 떼야 되고 근데 이때 기름을 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가스랑 기름이랑 한 20배 정도 미세먼지 뭐 이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환경오염 빈도가.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써야 되는 거고 천연가스는 이 노드스트림이네요. 이 용어가 헷갈려서 일단 노드스트림 이걸 통해서 지금 공급을 가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다 보니까 독일이나 뭐 프랑스 등 이런 나라들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뭔 짓을 해도 가스가 끊기면 난리가 나겠죠. 경제적으로 난리가 날 테니까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절호의 기회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결과론적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이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미국하고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푸틴과 바이든이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여기 이만큼 들어가기 위해서 한 2달 정도를 난리를 쳤어요. 난리 버거지 쳤는데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갔다면 시작이 절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 정도 들어갔으면 이제 거의 끝났다. 왜냐면 북한이 뭐 여러 가지 뭐 장사포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ICBM 발사하고 막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핵실험하고 싱가포르 뭐 회담하면서 사실상 끝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지금 어느 정도 목적들을 다 달성을 했다. 자, 위상, 영향력, 말씀드렸던 부분들, 또 가스값 모두 달성했습니다. 목표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목표는 이 지역에다가 러시아가 뭔가 좀 위협스럽다라고 했을 때 벨라루스랑 돈바스 지역, 크림 반도 해가지고 삼각체계가 될 수 있는 여기서 바로바로 뭔가 군사 대응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무래도 여기가 그냥 분리 독립되는 그 결과물을 원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다면 뭐 더 파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이 전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요. 러시아 입장에서 2천조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가스로 얻은 이익이 1, 200조 정도 돼요. 근데 2천조를 쓴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다만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러시아가 파고 들어가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근데 크림반도 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너무 뭐 많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섣불리 유럽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러시아가 뭐 파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또 경제 제재랑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까. 이걸 먹는 협상이 되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이걸 만약에 먹는 협상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나토를 가입하지 않는다라는 그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근데 또 이런 굉장히 복잡합니다. 셈법이 복잡한데 3월이 지나가면 봄 시즌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스가 또 필요가 없습니다. 또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다시금 또 나오고 있고요. 셰일가스가 그동안 못 나왔던 이유는 이 생산 단가가 40달러 정도 돼요. 배럴당. 근데 지금 이게 WTI 지수로 계산했을 때 40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슬슬 지금 유가가 뭐 100달러 코앞에 있잖아요. 이게 안정돼도 70달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셰일가스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란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루 뭐 1000만 배럴까지 나올 수 있어요. 당장은 뭐 100만 배럴 얘기가 나오지만 복잡하죠. 복잡한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러시아가 원하는 건 이거다. 혹은 뭐 우크라이나의 이제
나토 가입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 협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러시아의 협상력도 약해지고 있다. 3월 되면 가스가 필요가 좀 덜해질 테니까. 해서 뭐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이 바이든의 성격상 이거를 그냥 뭐 중립국으로 뭐 스위스처럼 뭐 칭한다 이래놓고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러시아가 확실히 키예프까지 치고 가는 거 이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2천조 들어갑니다. 어렵죠?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얘네도 장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장사할 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뭐 사과 예를 들어서 한 개 10,000원 했는데 이걸 사람들이 사러 와가지고 아야 5,000원이 해줘요 그랬어요. 근데 장사꾼이 아야 5,000원 안 돼 7,000원. 그럼 7,000원에 합의를 봐야지. 이거를 계속 5,000원, 만원, 5,000원, 만원 이래버리면 손님 가버립니다 그냥. 끝나요. 하나도 그냥 팔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에 하나 얘네 그냥 들어갔는데 미국이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경제 제재가 심각해지면요 러시아 예를 들어 미국이 셰일가스가 없어서 안 파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셰일가스를 완전 그냥 풀로 밟아버리고 러시아를 그냥 가둬둬 버리면 중장기적으로는 러시아도 이란처럼 망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가 바로 옆에 있지만 둘의 소득 차이 굉장히 많이 나죠. 사우디와의 차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뭐 그런 식의 결과를 봤기 때문에 다만 말씀드린 대로 복잡해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핵 3위, 세계 3위 국가였는데 이거를 넘기고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또 미국이 생각보다 도와주지 않는다. 불만이 많아요. 마치 한국이 이제 독도 문제 가지고 싸우는데 미국이 편들어주지 않는 것과 비슷해요. 하지만 그래도 아마도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의도가 읽히는 부분 중 하나가요. 러시아가 뭐 예를 들어서 동맹군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평화유지군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평화유지군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군인을 보냈습니다. 이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전쟁 선포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뭐 봐야죠. 지켜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쟁 시마다 주가의 등락폭을 제가 이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보통 한 달 내로 다 올라왔습니다. 기존의 이 낙폭보다 더 크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슬슬 저는 훨씬 더 기회에 가까울 것이다. 지금 나스닥이 고점비 21% 정도까지 19% 정도 빠졌는데 18년도에 24% 빠진 게 최대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야 앞으로 한 5% 더 빠질 수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마저도 거의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전쟁이 어마어마하지 않는 이상 나스닥이 저가 경신 이탈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건 생각해보세요. 이게 20% 빠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다가 5%가 더 빠집니다. 그러면 과거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하락폭을 모두 회복했다 라고 한다면 지금 확실한 건 마이너스 19% 수준이면 싸다는 거예요. 이 싸다는 근거는 저희 영상에 또 많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